바스티유 거리, 혁명의 젠트리피케이션. 바스티유는 프랑스 혁명의 상징입니다. 당시 파리의 경계선으로 바스티유 성체가 집교가 되어 성벽과 성문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생앙뚜앙 마을이 바로 이곳입니다. 1789년 대혁명 이후 후속으로 발생하는 혁명의 시작점이다. 요람이던 바스티유의 21세기 현 주소를 찾아보는 에피소드를 이어가겠습니다. 생앙뚜앙 마을, 사유지의 일상화. 슈발블랑 골목을 나오면 포브르 생앙뚜앙의 홀수번치 쪽이 나온다. 이 지역은 파리의 11구역이다. 한편 맞은편에 보이는 짝수번지는 이웃한 지역구인 12구역이다. 포브르 생앙뚜앙의 거주민들은 지역 경계의 단층 선상에 사는 셈이다. 11구역의 이웃들이 바스티유 정신을 가진다면 12구역은 무척 재빠른 정신을 가진다. 알리그르로 불리는 기도하는 지역으로 동명의 시장의 유명 축제가 열리던 지역이기도 하다. 21세기 생앙뚜앙 마을은 파리나 지방 거점 상업거리에서는 흔히 보이는 의류 브랜드나 거대 멋쟁이 브랜드의 공세에 더는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46에서 48번지의 대형 가구점 터는 바리오 라티노가 차지했다. 이 건물은 층마다 기다란 바 형태를 가진 레스토랑으로 이국적인 인테리어를 가졌는데 헐리우드 영화인 조로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레스토랑을 이루는 5개의 층, 우리식으로는 6개의 층으로 세워진 건물로 1907년에 건설됐다. 이 건물과 비슷한 모델은 르봉막시의 주철 구조의 중앙 공간을 비워 각 층을 회랑식으로 중앙을 둘러싸는 형태이다. 폭 깊은 안락 의자, 바로크 양식의 틀로 둘러싸인 거울, 연철 장식을 상기시키는 가구들은 이런 이국적인 느낌을 내는 관습적인 예시다. 레스토랑의 콘셉트인 라틴 아메리카는 혁명의 화신이던 체게바라의 초상화로 장식된 점원들의 티셔츠로 표명된다. 채는 층계의 커다란 모자이크의 소재로도 사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장식은 거리의 추억을 상업적인 방식으로 수용하며 만들어졌다. 처음 지역단체는 가구의 신전이던 이전 건축물을 유행하는 바로 바꾸는 데 반대했었다. 지역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술집으로 리모델링된 바리오 라티노는 오늘날 이 지역 유흥의 핵심 지역이다. 이 트렌디한 바의 고객들의 옷차림은 원래 지역 주민이던 가구 제작 노동자들과는 다르다. 이들 고객들은 어두운 색의 옷차림을 하고 짧은 머리를 비죽비죽 세우고 피어싱한 귀에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검정 안경을 쓰고 있다. 이는 동쪽 거리에 자주 보이는 전형적인 부르주아 보헤미안 보보 스타일이기도 하다. 변화하는 혁명의 거리. 포석이 깔린 안뜰에는 덩쿨 식물이 무성히 자라있다. 버드나무 바구니가 달린 네덜란드식 안장 높은 자전거까지 놓여 있으면 원거리와 더욱 확실하게 구분이 되면서 서민족을 흉내내는 듯한 삶의 방식이 선명하게 보인다. 56번지 꾸르드 벨 에르는 이와 같다. 포석에 깔려있고 라일락, 개머루, 레몬나무가 함께한다. 왼쪽 제일 안쪽에는 라브르아레트 서점의 책과 고객들을 엿볼 수도 있다. 서점 입구는 골목길을 나와 62번지에 있다. 66번지에는 르 파사주 듀 성티에가 입구가 있다. 가구 장인들의 정통이 남아있는 중심 지역이기도 하다. 도금박이나 실내 가구용 용단 잭조수를 이용해 치즈 양식에 따른 복제품 가구들이나 옛 가구들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 숭늉공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전히 숭늉공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가구를 제작하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틀리에는 이제는 토지세와 지대가 덜 비싼 지방으로 떠나갔다. 전통장인의 생산 방식은 대량 생산으로 쇠락하게 되었다. 가구 하나를 제작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용을 줄이며 쇠사리 장식이 없어지고 장식들이 줄어든 가구 디자인의 변화로 다시 산업화는 촉진되었다. 새로운 소재인 유리, 금속,
플라스틱의 등장으로 나무 소재의 독점 역시 끝났다. 가구 장인들은 기존의 10분의 1 이상 줄어드는데 고작 30년이 걸렸다. 그럼에도 오솔길 마른 뜰과 건물의 톱 대패 끌 소리가 규칙적으로 메아리 치던 작은 마을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남았다. 74번지 꾸르베델은 장관이다. 거기에는 19세기가 있다. 당시엔 시대의 기술에 도전하던 32m 높이의 중앙굴뚝이 포함된 공업단지가 있었다. 파리 기차역들의 상징이던 커다란 유리창과 유리와 철을 사용한 건축술은 당시대의 건축의 전형이었다. 기다란 건물 배치에 기관력을 공급하는 증기 보일러를 종종 뜰 아래 넣었는데 각 아틀리에 기계 톱의 회전에 이상적으로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가족 같은 회사의 기원은 역시 산업혁명이었다. 19세기 말은 가족주의의 압승이다. 노동자와 사장은 근접한 위치에 살았었고 거기서 일했다. 노동자는 뜰 안의 최상층 작은 집들을 차지했고 사장들은 길가에 세워진 1870년에서 1880년 사이에 지어진 건물에 살았다. 길은 접한 건물은 조각과 장식으로 치장된 웅장한 출입구를 가지고 그것은 그들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곤 했다. 포보르 센탁 또한 길을 가로지르며 마주보는 인도에서 꾸르베델 출입구가 있는 기업주의 건물의 웅장한 넓이와 발코니 장식에서 여유로움을 느끼며 그 옛날의 위엄을 이해해본다. 사장과 노동자의 지리적 근접성은 노동자 시위를 막지 못했다. 같은 곳에 있어도 거기에서 서로를 구분짓는 건축구조상의 사회적 격차가 있었으니 말이다. 홀수번지 쪽의 73번지 꾸르는 이름을 바꾸고 이제는 거의 완전히 부르주아화 되었다. 보석 위에 놓인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은 과거와의 공생을 약속하는 듯 보인다. 커다란 토기 화분의 장식용 나무로 장인들의 뜰이 트렌디한 장소로 변했음을 알려주지만 말이다. 예전에는 융단 집조술 장인들이 이웃 가구 장인들을 위해 쿠션 솜을 넣는 일을 하던 곳이 이렇게 바뀌었다. 75번지 꾸르드 레투알 도르는 20세기 말 전형적인 사회혼합의 계지자이다. 눈속임 예술이 매력적인 작은 집이 있는 곳으로 그 집은 타피스리 복원가가 차지했다. 창고를 개조한 작업실인 노프트에는 계단 밑에 검정 자전거를 두는 습관을 가진 바스티유의 새 거주민이 입주했다. 불행히도 이들은 종종 디지털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거리에서 흔해졌고 부르주아화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척도이다. 같은 과정이 81번지 꾸르데 뚜하프레르나 89번지 메종브릴레에도 보인다. 장인들로부터 해방된 아틀리에는 대형 유리로 밝혀진 널따란 공간으로 새 입주자들을 유혹한다. 이는 쌈짓돈을 들고 공간을 찾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매력적이다. 상업 임대제도 아래서 새로운 세입자들의 임대 존속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나 임대료를 유지시켰다. 다수는 거주권이 없는 임대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업 임대료의 위험에서 피해간다. 실임대 목적을 감추고 계약을 신고하면 임대료를 내려준다. 실제로는 예술활동이 장인활동이라는 조건을 획득하는 건 허가되지 않는다. 상업이 쇠락해서 비어진 공간은 보통은 지가가 하락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높은 정보, 풍부한 채광, 파리 도심지에 위치한 뛰어난 접근성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그 공간을 채웠고 부르주아화시켰다. 행정 차원에서의 제동을 걸었으나 수요를 이길 수는 없었다. 오히려 예술활동의 모호함을 근거로 장인으로 탈바꿈된 현대 예술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예술가들은 바스티유를 찾는다. 몽마르트, 몽파르나스 그리고 생제르맹-데-프레의 다음으로 말이다. 이곳은 그들의 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부지로 상대적으로 파리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